돌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저희 수요 독서 모임이 하고 있어서 나눈 내용을 좀 공유 드릴게요.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라는 장입니다. 말 속에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잃어버린다. 어떤 것에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암묵적으로 믿어버린다.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층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도 작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한테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표를 붙이잖아요. 아는 사람만 그런가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성격 어떨 것 같아. 저 사람 행동은 어떨 것 같아. 저 사람 마음가짐까지도 다 읽죠. 우리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라는 입장에서 늘 세상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처음 만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이름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떤 나의 그 분류표가 있겠죠. 자, 그런데 톨레는 그것이 실제의 표면층일 뿐이고 빙산의 일각보다도 더 작다고 말하잖아요.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리고 그것에 있는 그대로로 허락할 때 외경심과 경이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어떤 자연물을 볼 때 경탄, 감탄, 경이로움, 놀라움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볼 때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물, 익숙한 그 공간, 항상 그랬던 그곳, 다 안다는 생각에 그곳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너무나 지루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놀랍게 느껴지고 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봤을 때 아침에 눈 뜨듯이 멍한 상태로 그냥 그 아침 햇살을 봤을 때는 햇살이 정말 따뜻하고 찬란하게 느껴지다가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보면 그냥 익숙한 하루의 태양이 돼버려죠. 그런 식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과 뒤엉킨 모든 것,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느낌, 순수한 있음의 느낌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뒤엉킨 것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경험하는 일,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열심히 수행하거나 열심히 명상하거나 어떤 훌륭한 분의 강의를 경청해야 하나요?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너는 이래 그 말이 충분한가요? 내가 나를 보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다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적인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깊이 좀 시간을 갖고 좀 견디면서 바라볼 수 있다면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마음을 뺏기거든요. 밖에. 넌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말들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많이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실체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킨다. 언어는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5개의 기본적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한 그루의 나무나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라도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당신은 믿는가? 이렇게 돌레는 질문을 하는데요. 자,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거, 우리의 사유나 이해라는 것은 그 진실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겠죠. 내가 정말 그 소리를 들었어. 내가 정말 그것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 라는 내 마음에 확실해. 나는 다 알아. 이 마음을 깔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고 진실한 거, 우리 과학 좋아하는데 과학은 수많은 검증과 가설과 논리로서 그것을 데이터로 밝혀내는 거 아니에요. 법칙화시키고. 하지만 과학이 나중에 파기하잖아요. 과학이 그랬어. 실험으로 밝혀졌대. 어떤 권위자가 그렇대. 얘기해도 그것이 천년 만년 유지됩니까? 자, 그런 것과 같이 이 실체를 축소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흡족한 만큼을 원하는 것이고 내 욕구가 그것에 그렇구나 속이 시원하네 알아서 나를 이해시켜줘서 내가 속이 시원하네 이 정도를 원하는 것이죠. 속이 시원한 것은 행복한 것만 속이 시원하고 잘 아는 것만 속이 시원한 것은 아니에요. 괴로워도 괴롭다는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내면 우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져요. 또 모른다라 확실하게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도 확실해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확실함을 원하는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에요. 통제하기 힘든 거, 동일시하기 힘든 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현실 중도에선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계속 이럴까 저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의 미래가 오늘인데 오늘 다 드러나 있거든요. 오늘 비가 올까 날이 추울까 어제는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추워요. 겨울이니까. 그런 것처럼 어떨까 저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그 당시가 되면 되어가는 것이 보여주잖아요. 현실의 중도가. 현실의 중도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실과 참다운 이념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인과가 아니죠. 여기 환상의 자아라는 부분 제가 좀 줄쳐놓은 부분이 많아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는 원칙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으므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환상,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의 중도, 좋다 나쁘다를 떠난 나의 어떤 의지작용이 반영된 현실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작용이나 판단이 작용되지 않은 현실의 중도를 우리는 따르지를 않고 내 생각에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현실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난다잖아. 그 사람이 짜증이 난다잖아. 근데 왜 그게 짜증낼 일이야? 왜 그게 화가 낼 일이야? 네가 너를 생각해봐. 그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해서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드러난 것은 그런 인과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나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은 좋은 태도인데 그냥 인과를 다 무시하고 그런 건 없어. 다 무상고 무아랬어. 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리죠.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유전을 부활시키는 그 인과를 하고 있으면서 없는 거야. 그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환멸물이라는 다 사라지는 멸과 없어진다라는 거죠. 멸이 멸했다. 없어지는 멸과 인연과에서 인연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어서 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가는데 멸과를 얻게 되면 인연의 멸과를 얻게 되면 업이 소멸한다 하잖아요. 자, 이 멸과를 얻기 위해서도 인연법이 적용됩니다. 인연의 소멸의 인연으로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인연의 소멸로 가는 것인데 이 현실의 바탕이 무엇을 따라가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면 업성을 따라가고 이 현실의 토대인 실과, 멸과를 얻기 위해서 현실을 갈 때는 현실의 중도를 따라가요. 옳다 그러다가 없다고 하시죠. 우리 마조 스님께서 마조 화상께서 말씀하실 때 이 평상심이라는 것은 그냥 좋다 싫다 분별만 안 하면 된다. 옳다 그러다 시비에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해라. 다만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물든다는 것은 뭐였어요? 생사에 물들지만 않으면 되고 조작하고 취착하는 마음에만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단서로 붙였지만 사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사에 물들지 않고 취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다만 이러기만 안 하면 돼 하고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업과죠. 내가 생사를 그냥 있는 것을 왜 생사로서 봅니까? 다 나의 업식, 오온의 해석이 다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나의 유전이 친절하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친절하고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유전의 굴레 속에 만들어 줬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해석의 토대, 이 환상으로 살아가는 거, 현실을 봐도 다리가 땅에 달라붙지가 않고 붕 떠 있어요. 늘 마음은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고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드러난다. 본래의 경험이죠. 나는 나와 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나와 살 수가 없지? 그러면서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군가의 실체가 저절로 드러나는 경험 앞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그것을 얘기하나 봅니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가짜 자아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장과 다음 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 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자아는 무엇인가? 환상의 자아는 무엇인가?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처럼 이 몸뚱이처럼 존재하지 않는데 나라는 동일시가 나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행복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죠. 행복한 일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내 생각으로 그러한 것은 행복하다라고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발동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냥 행복한 그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추구심이 우리가 막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덜할 거예요. 그냥 행복한 그 일이 있었을 뿐이야. 그 일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그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을 뿐이야 라고 했으면, 그런데 행복한 그것 생각으로 집착으로 잡아놓고 계속해서 그것 돌이키고 이렇게 맛보고 저렇게 맛보면 당연히 집착하게 되죠.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소리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 혹은 그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혼동된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 경전에서 나올 땐 이 무한한 안에서 어떻게 이 유한한 것이 깃들어져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유한한 것에 어떻게 이 무한한 것에 깃들어져 있는가? 도마이 예수님의 찬탄하는 부분이죠. 이 영성과 육체의 관계에서 이 유한한 것 안에 이 무한한 것이 어떻게 이 경이롭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무한한 것 안에 이 유한한 것이 어떻게 속해서 그 유한한 것 안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을 수 있는가? 이 무한성을 놔두고서 그것을 찬탄, 경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죠. 좋아서 놀랍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한한 바다 위에 이 하나의 파도가 바다를 다 잊어버릴 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으면 그것이 아주 경이로울 정도라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한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는 본래 무한한 존재인데 그것을 도마이 예수님이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생각나네요. 자, 부모의 상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에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낸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키워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엄마, 아빠, 누구야 이름 알려주죠. 그거 배우는 것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관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밥 먹고 뭐하고 그런 것들은 어려워하질 않아요. 입에다가 밥 넣어주면, 우유 넣어주면 바로 빨잖아요. 먹죠. 그거를 알려줬습니까? 젖병을 입에다 넣으면 빨아야 돼.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손에 뭘 쥐어주면 손을 잡아야 돼. 이 소근육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딱 움켜쥐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하죠. 그 기저귀가 찝찝하면 울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엄마, 아빠 이런 것은 정말 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엄마, 아빠, 누구야 이름 알려주는 거는 시간 계속 그렇게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부르고 그래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대상화해서 부르잖아요. 누구 배고파. 내가 배고파가 아니라 누구 배고파.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게 나구나 하는 거. 여기에서 톨레식으로 마법의 단어. 슬픈 일이죠. 마법의 단어를 배우는 순간 그 아이는 본래 가졌던 자유로움에서 완전한 이제 나라는 감옥 속으로 탁 들어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자라나는 아주 최적화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에고 인식이 어떤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형이 하학적이라고 말하는 물건에도 나를 동일시 권력, 명예, 부, 옷, 장난감, 뭐 신발, 음식, 이 모든 것에 나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해서 강과 약이 있겠지만 물건에도 내가 동일시 돼간다라는 거예요. 뭐 물건 하나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그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없었어도 산 세월이 오랜데도 그런 것들이 다 동일시의 효과죠. 나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 준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마음이 만든 이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 구조물, 과거의 기억들, 생각, 이 생각이 우리는 정말 머리 좋네, 정말 잘 기억하네, 과거 우리 10년 20년 일도 어제 일 같다고 하면서 막 말을 하면서 계속 그 감정을 그대로 반복을 해내는데 그것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뭐 어떤 것이 아니야. 뭐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그 민마음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내가 차마 표현하지 못했고 아마 차마 알아주지 못했던 어떤 상실의 감정이라든지 서운한 감정, 회피된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이렇게 희석이 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별로 감정의 요동도 없지만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건망증이 심해지는 증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너 그때 이렇고 이랬잖아. 그러면은 다 기억을 해요. 정보로서의 기억은 남은데,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이랬지, 나한테 이랬지,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기억은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 그랬지라는 기억은 있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민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는 거지 머리가 나빠지거나 정보에 대한 그 삭제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고취시키고 흥분시키는 것, 과거의 일이, 그런 것들은 다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민마음, 해결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은 민마음, 그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응어리져서 생각을 계속 떠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입으로 딴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경청, 공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들 그것이 어떤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그 관계의 효율성, 효용성을 높이는데 아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좋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경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 귀가 막혀 있는데 누구 얘기를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민마음을 쭉 보면 내가 그 말을 못해서 아직까지 그 얘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장난 라디오처럼 하는 거구나. 알면 탁 놓아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자,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인다.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전환의 경험을 합니다. 어렸을 때, 컸을 때, 사춘기 시절,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엄마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바닥을 경험하면서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나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 내가 정말 바닥을 쳤을 때의 심정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봤을 때 회복되나요? 삶을 알아봤을 때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 삶, 오늘이 왔구나, 행복하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건강해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건강해져서 행복하다,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행복하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행복하다, 화장이 잘 돼서 행복하다, 행복한 것이 그냥 매일 주어지는 이 삶이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반드시 붙어요. 그런데 이 바닥을 치게 되는 어느 날, 그냥 이 삶 자체로 더 바랄 것이 없지 아니한가, 그런 날이 와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내가 더 돈을 못 벌어서 한이 된다, 내가 권력을 더 못 쌓아서 한이 된다. 정말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누리지 못한 거,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내가 지내지 않은 거,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있는 나를 좀 더 돌보지 않은 것들, 그런 너무나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되고 다시 그 가치를 자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고통스럽게 됐을 때,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냥 삶이 좀 편안했으면, 하루하루 마음 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상이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다 잃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바닥까지 갔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놔야 되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이 삶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었구나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는 어느 날, 건강을 다 잃은 어느 날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어때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머릿속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톨레는 말해요.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딜레마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을 누르고 이 생각 잘못돼서 저 생각으로 바꾸고, 저 생각 잘못돼서 좀 더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것이 딜레마라는 것이죠. 좀 더 좋은 생각의 한계가 좀 더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내 한계 범위가 다 생각인데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알아차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더 좋은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라, 그대로 느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나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이었다. 톨레.
그녀는 생각을 소리 내어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미친 것이다. 단지 정도 차이만 있을 것이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의 짧은 전환.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생각, 더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더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생각을 일구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바라볼 수 없었다. 생각은 의식의 아주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예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더구나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감지하는 일은 아직 할 수 없었다. 자기 안에서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래, 너 화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알아? 너 잠꼬대 많이 해, 너 이가라. 이래도 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잠꼬대를 해, 내가 잠에서 무슨 일을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한다거나 뭐 녹음해서 들려준다거나 하면 그러네 이렇게 되잖아요. 스스로는 자각을 못하죠. 자기 안에서의 감지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알아차림이 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